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자, 강태공입니다. 자, 금일은 대선주 관련되는 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상지건설이 어쨌든지 오늘 또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잘 가던 상지건설이 왜 하락이 나왔는지 궁금해하신 분들도 계실까 생각하고 있고요. 역시나 대선주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많을까 생각해서 거기 관련되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뉴욕 증시의 상황을 먼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현재 다우지수는 하락폭을 키웠고요. 뭐 나스닥이라든지 필라델피아 반도체, S&P는 거의 그냥 보합 구간에서 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역시나 뭐 올라갔던 뭐 경기 방어주들 같은 경우는 좀 올라가는 추세고요. 나머지 뭐 엔비디아라든지 빅테크 기업들은 좀 뭐 보합권이라 표현해야겠죠. 사실 엔비디아는 뭐 3% 하락이면 크다 할 수 있긴 하지만 보합권이다 보는 게 맞습니다. 자, 어쨌든 미국 증시가 지금 굉장히 불안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하지만 저는 지금이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좀 생각한 게 뭐냐고 하면은 사실상 이전까지는 불안정했습니다. 근데 어제의 이후로 조금은 이제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된 게 아닌가 생각해보고 있고, 현재 다우지수가 또 뭐 급락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아직까지 불안정한 게 아닌가요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하락의 이유와 지금 시장의 하락의 이유와 이런 보합권을 유지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알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뉴욕 증시가 왜 이런 느낌을 가져가느냐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어제 뉴욕 증시에 이런 다우지수에 급락을 했던 거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죠. 이 기업의 주가가 23%나 폭락하면서 다우지수를 그냥 끌어내렸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럼 왜 끌어내렸는가 봤더니 이 기업은 사실상의 관세와는 영향이 없다라는 겁니다. 헬스라고 붙어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뭐 어찌 보면 최근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뭐 의약품에 대한 부분도 뭐 조사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게 악재가 아닌가요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뭐다, 이게 건강보험사기 때문에 최근에 뭐예요, 이 최근에 이제 메디케어를 비롯한 의료비 지출이 굉장히 증가하면서 올해 실적 전망치가 갑자기 다이렉트 말도 안 되게 크게 하향 조정됐다라는 거겠죠. 보험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건강보험사에 돈을 뱉어내는 거니까. 그럼 갑자기 왜 이렇게까지 나빠졌는가를 본다라고 하면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단 이 메디케어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정부 정책 지원금 자체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과거 이제 이거에 대한 지원이 축소가 되면서 기본적으로 보험사들의 비용이 증가한 것들도 영향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도 사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처지죠. 우리나라와 비슷한 처지는 사실 없습니다. 그냥 전 세계가 노령화, 고령화의 사회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출산의 사회죠. 근데 사실상의 고령화의 저출산까지 겹치니까 뭐 말도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 미국도 어쨌든 이런 분위기를 가져가다 보니까 이 고령화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이 나이 먹는 사람 노령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그다음 뭐 한다? 이 2035년도면요, 노인 인구가 미국도 그 아동 인구를 추월할 거다. 그러니까 미국도 상대적으로 이제 앞으로 병원을 다녀야 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겠죠. 당연히 이런 비용이 증가된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제 뉴욕 증시의 하락은 이 뉴욕 증시만 봤을 때는 하락이 아니었지만 다우지수를 끌어내렸던 거는 이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다 보시면 좋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제는 뭐 관세에 대한 영향이 없었기 때문에 증시가 불안정할 이유는 없다란 거예요. 지금 역시도 불안정해야 될 이유는 없다란 거고요. 특히나 지금 이 최근 트럼프 행보를 보면 알겠지만, 오히려 저는 긍정적으로, 제가 왜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볼 수 있냐고 하면요, 오히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뭐 때문이냐고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한다, 중국과의 관세에 대한 대화 중에 있다, 심지어 3에서 4주 내면 타결을 할 것이다, 이 관세 협상이 된다고 하면 증시에 엄청난 상방 랠리로 이어지겠죠. 그러면서 지금 사실상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뭐 백악관에서 밝히기로는 이미 중국과 대화 중이고, 이미 중국이 수차례 연락을 해왔대요. 이게 중국이 아직 부정을 하지 않는다는 건 정말 그렇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러면서 이 협상 결과에 따라서 중국이 관세를 더 올리면 추가 보복 조치를 하느냐라는 질문을 했더니, 그들은 더 높이길 원치 않고 있고, 우리 역시도 나도 더 높이기 원치 않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더 치고 올리는 이유는 없을 거다. 그러니까 앞으로 관세 협상이, 관세 전쟁이 더 심화가 되지는 않을 거라는 걸 좀 이야기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서 이게 중국만 끝내는 게 아니라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와도 상호관세 협상 관련해서 뭐 하겠다?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으며 심지어 뭐 한다고요? 관세 전쟁을 지들이 시작해놓고 협상을 원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그들을 위해 협상해주겠다라는 거 이야기를 할 만큼 관세에 대한 부분이 정말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온다라는 거겠죠. 그럼 지금 증시를 지금까지 끌어내렸던 이런 이슈가 사실은 뭐 한다? 사라진다라고 보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플러스 알파로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최근에 이제 증시 하락폭이 또 키웠던 게 파월에 이제 뭡니까? 파월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또 부정적인 발언을 했죠. 그랬더니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예요? 파월을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다. 이게 사실은 예전부터도 많이 나왔던 얘기예요. 파월과 트럼프는 이 트럼프 1차 행정부 때부터 계속해서 치고받고 싸웠죠. 금리 내려라 싫다, 금리 내려라 싫다 엄청 많이 했는데 어쨌든 뭐 그러면서 최근에는 뭐 한다. 최근에 파월이 트럼프를 저격하죠.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진짜 어려운 뭐 도전과제가 됐다 뭐 이런 발언을 하면서 저격을 합니다. 트럼프 때문이다 뭐 이런 느낌으로다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뭐예요? 지금 제롬 파월 연준 금리 인하 해라라고 촉구하면서 해임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이탈리아 총리와 회담 자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뭐라 대답하느냐? 내가 원한다면은 아주 빨리 자리에서 물러나게 될 것이다. 믿어도 좋다. 트럼프는 했던 얘기를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어도 좋대요. 근데 심지어 원한다면이라고 했는데 그 뒤에 따라온 내용을 보면 뭐예요? 원하고 있어요, 트럼프는. 나는 그가 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에게 분명히 내 불만을 분명히 전달했고 이게 들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해임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파월이 지금 깨갱하더라도 뭐예요? 당연히 금리 인하로 이어지는 거고요. 파월이 깨갱하지 않아서 해임으로 이어진다 하더라도 뭐 하겠습니까? 트럼프가 자기 사람을 갖다 또 안 치겠죠. 자기가 주무르기 쉬운 사람. 그럼 역시나 금리 인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뭐가 될 수 있다? 증시의 또 강한 상방 흐름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사실상에 오늘도 뭐 잘 올라가 준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했다시피 뭐예요? 지금 우리나라 증시를 보면은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뭐 증시를 끌어올린다라고 하지만 큰 자금도 안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본격적인 진짜 상승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조금은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왜 이렇게까지 조심스러운 상승이 나오느냐, 이렇게까지 더딘 상승이 나오느냐를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증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뭐 때문에? 대선주 때문에. 지금 대선 정책주나 살 거라면서 널뛰기 증시의 불나방, 개미만 돈 번다라고 하죠. 실질적으로 최근에도 봤겠지만 제가 얘기했지만 관세 전쟁으로서 증시가 무너지든지 말든지 우리는 돈 벌면 된다면 사람들이 뭐 사기 시작합니까? 대선주를 사기 시작해, 대선주. 그래서 지금 대선주 테마주들만 급등하고 있고요. 실질적인 가장 큰 문제는 뭐냐고 하면요. 정치 테마주 대부분은 본질적으로 실적과 무관한 흐름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야? 상한가 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실적과 무관하기 때문에 이 대선 테마주들은 대다수 시가총액이 얼마냐? 정말 적게는 300억입니다. 많아봐야 시가총액이 1000억대예요. 뭐 1조, 2조 이런 걸 대선주로 안 건드려요. 대선주는 100% 작업이라 보셔야 돼요. 이미 실체가 없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정치 테마주의 단타로 수익만 내면 그만이라는 투기적 인식이 막 들어오면서 묻지마 매수가 들어오는데 그 종목들이 상한가에 가봐야 뭐예요? 시가총액 300억짜리가 상한가 가봐야 증시 올리기에는 힘도 없고 300억짜리는 사실상에 10억에서 50억만 갖다가 상한가로 갖다 박아줘도 50억도 안 될 거예요. 한 30억 정도만 상한가 갖다 박아줘도 이거 상한가 안 풀립니다. 개미는 달라붙고요. 그래서 사실상에 대선주들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 강한 수급이 안 들어오는 게 올라가는 종목들은 나오죠. 그러니까 상한가 간 종목들이 나오니까 플러스 평균치는 올라가는데 거래 대금이 안 붙는다라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자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도 사실상 이 널뛰기 증시의 불나방만 개미만 돈 번다는 게 이 상지건설이 대표적인 거죠. 지금 상지건설이 2주 만에 주가가 18배가 뛰었습니다. 18배가. 그러면서 오늘 급락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상지건설이 25,000원만 안 깨도 충분히 반등할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상지건설이 2주 만에 18배가 나왔으면 이제는 그냥 이 다이렉트 하한가 랠리가 나도 사실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해먹을만큼 해먹었거든요. 상지건설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시가총이 사실 300억 정도 시작한다 했잖아요. 얘가 첫 상한가에 갈 땐 시총이 100억대였어요. 100억대. 그러니까 100억대를 18배 가봐야 얘 시가총이 1800억이에요. 그래도 가볍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롤링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의 주가라는 거는 이렇게 급등락을 만들기 쉬운 대선주들은 그런 것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갈 건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대선주를 찾는다라고 하면은 상지건설이 왜 하필이면은 대장주가 되었느냐를 알아야 돼요. 뭐 때문이냐? 간단해요. 왜? 1. 이재명 대표 수혜주였거든요. 전 대표. 다 알잖아요. 전 대표 수혜주였고, 아까 얘기했듯이 2. 시가총액이 100억 정도밖에 안 됐고 굉장히 가볍거든요. 해먹기 쉬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고 하면은 이제 뭐냐고 하면 야당이 특정 누구 후보자가 없었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상지건설이 이재명 대표 관련된 수혜주가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거는, 자, 원래는 여야가 이제 이렇게 후보자를 하나씩 냅니다. 하나씩. 한 명씩 내요. 그래서 여당 같은 경우는 누가 되고 야당 같은 경우 누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 당시에는 이제 야당 여당이었으니까, 그래서 누가 되고 이런 것들에 따라서 과거에는 보이죠? 과거에는 이제 이재명 전 대표, 그 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 수혜주라 하면서 이런 각각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주거니 받거니 움직여요. 근데 왜 지금 상지건설만 강하게 가느냐? 간단한 이유 때문이에요. 자, 지금은 보면 알겠지만 이 여당 같은 경우는 지금 후보자가 8명으로 추려졌던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아요. 맨 처음에 10몇 명이 돼서 후보자가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그 중에 누가 될 거다 또 확정적으로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근데 민주당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민주당은 뭐다? 어차피 이재명이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재명, 재미없는 민주당의 경선. 민주당 경선은 어대명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재명 추대를 하지 이렇게 하냐 이야기 나오고,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이제 압도적 1위를 차지해서 이재명이 무조건 후보로 나올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야당은 뭐야? 아직 후보가 안 정해졌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야당 인물은 지금 한 10명, 맨 처음에 출마 선언한 11명인가 그랬죠? 11명이었네?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 사기에는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누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러다 갑자기 누가 단일화하면서 누구랑 힘 합쳐버려. 그럼 그대로 날아가는데. 그러니까 굳이 여당 걸 건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은 누가 봐도 뭐였습니까? 이재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그냥 독보적으로 계속해서 끌어올릴 수 있는 거예요. 원래는 여야가 분산이 돼야 돼요. 1, 2 이렇게 분산이 돼야 되는데 지금 1, 2가 아니라 1과 공동 한 10, 한 8명 있어서 공동 12 이런 느낌으로다가, 그러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이재명 관련된 대표 수혜주에 굉장히 많이 물린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오늘 상지건설 이렇게 급락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제는 본격적으로 다음 주부터는 후보자가 이제 추려지기 시작해요. 어느 정도 누가 후보자 대표가 될지 이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재명 대표 전 대표권은 다 이렇게 끌어올려놓고 해먹었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후보자가 결정된다라고 하면은 그 후보자 거를 또 끌어올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제 이거 18배 해먹었으면은 이제 이것을 죽이고 다음 이 여당에서 나오는 후보자 걸 작업했을 때는 몇 배? 다시 18배 올릴 수 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굳이 지금 상지건설을 계속해서 올려야 될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뭘 봐야 되느냐? 아까도 얘기했죠. 주거니 받거니 한다고. 여당이 이제 한번 올라가고 야당이 한번 올라가고 야당이 한번 올라가고 여당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그럼 이제 이재명 전 대표가 올라갔으면은 누가 올라가야겠어요? 이제는 여당 차례죠. 여당이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당 후보자의 지지율을 보면은 지금 이제 공동으로 되고 있는 게 한독수 권한대행은 지금 불출마 가능성이 크고, 그럼 지금 이제 김문수 전 장관이랑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란 거예요. 그러면은 이 두 사람의 정책 중 하나를 고르는 게 맞는데 사실 둘 중 누가 될 줄 모릅니다.
그러면 공통 정책을 보는 게 맞아요, 공통. 근데 여기서 봤더니 지금 국민의힘이 또 무슨 상황이냐? 또 내부가 또 분열되려 하고 있어. 왜? 보니까 뭐라고 해요? 윤석열 전 대통령 없는 윤석열 전 대통령 공약을 누가 이을까? 지금 그러니까 사실상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뭐 했어요? 도중에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얘기했던 공약을 다 못 지킨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이어받게 될지가 관심이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알겠지만 당장에 뭐예요? 이번에 또 논란됐던 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과 이 변호인단들이 뭐 하기 시작해요? 중심으로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합니다. 기자회견. 그러니까 그만큼 뭐예요?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어마어마하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만약에 표심이 갑자기 나가버린다라고 하면 뭐 하겠어요? 또 나눠 가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지금 뭘 하려면은 나의 대표적인 공약도 중요하지만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붙어있는 지지자들을 데려오려고 하면은 뭐 해야 된다? 이 지지자들의 뭐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약을 그대로 우리가 이어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하는 게 뭐예요? 맨날 이제 고 전 노무현 대통령 찾아가가지고 그 정신을 이어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뭐합니까? 민주당 그 사람들의 지지자들의 이 표심을 얻기 위해서 맨날 찾아가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당장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의 표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아마 이번 경선에서도 힘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번 경선에서 뭐 할 확률이 굉장히 크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약을 개인의 공약이 있다 하더라도 분명하게 이거를 그대로 가지고 올 후보자들이 존재할 거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뭘 보는 게 좋냐? 저는 바로 이제 원전이라는 거겠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에 지금 원전이 지금 어떻게 될지 이게 사실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 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최근 이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뭐라고 해요? SMR 상용화를 조속 추진하겠다고 해요. 왜? AI 시대 전기 생산이 필수적이니까. 김문수 전 장관도 뭐 하겠다? SMR이 최우선 국가 아젠다로다 하면서 SMR 관련된 이야기를 하죠. 심지어 여기 원전은 여러분들이 사도 돈을 잃을 수가 없는 게 뭐냐? 심지어 민주당까지도 지금 뭐라고 해요? 갑자기 탈원전의 대표적이었던 원전 없앤다고 했던 탈원전 대표였던 이제 이재명 전 대표도 원전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지금 감원전이 아닌 원전 수명 연장을 포함해 원전 신재생 에너지에 함께 투자하는 에너지 믹스 정책을 추진한대요. 그래서 과거의 정책과는 기본적으로 다르고요. 소형 모듈 원자로나 초소형 모듈 원자로 핵유 같은 미래 에너지 관련 기술에 관련 투자를 하겠다지 뭐다 민주당이 지금 내거는 원전 공약입니다. 아직 확정적으로 이걸 하진 않았지만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추세예요.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민주당 이미 이재명 전 대표의 공약에 원전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고 이제 여당의 이제 정책 중에도 또 뭐가 돼요? 원전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고 원전은 이리로 보나 저리로 보나 잃을 수가 없는 정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련되어 있는 대표 수혜주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게 보성 파워텍이에요. 이게 실질적으로 오늘 뭐였습니까? 오늘 16일이네요. 오늘이 아니라 뭐 한다? 원전 기술 개발 최종 공약 반영 기대감에 이어서 강세다고 하면서 이미 민주당 관련 수혜주로 엮으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보성 파워텍은 과거 윤석열 대통령의 정부 정책 수혜주였죠. 그래서 이게 여야당 둘 다 엮이는 거예요. 진짜로. 그냥 끌어올려서 날리면 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성 파워텍 같은 경우도 보면 차트가 대하락 추세 끝내는 자리예요. 정말 마음 먹고 날리면 지금 못해도 8,000원. 지금 자리에서 한 4배 정도겠죠. 정말 마음 먹고 날리면 신고가를 노려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10배도 가능한 종목이 보성 파워텍이 될 수도 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